기생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이야기가 왜 이렇게 튀는 거야?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일관성이 아니야. 바로 충돌을 설계한 이야기라는 거지. 왜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그토록 극찬을 받았는지, 왜 누구도 잊지 못할 작품이 되었는지 내가 지금 정말 재밌게 설명해 줄게. 다들 준비됐지? 그럼 지하실의 문을 열어보자. 기생충은 왜 그렇게 중간에 튀는 느낌일까? 이건 많은 관객들이 공유하는 감정이야. 코미디 같다가 스릴러로 변하더니 마지막엔 피로 물든 비극으로 끝나지. 그런데 이건 서툰 연출이 아니라 철저히 파열을 설계한 구조야. 초반부는 블랙 코미디야. 기택 가족이 하나씩 부잣집에 침투할 때 관객은 그들의 교묘한 사기에 묘한 쾌감을 느껴. 하지만 중반부의 지하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장르가 무너지고 그들이 구축한 허상이 무너지지. 그 집 아래 또 다른 계급이 있었다. 이 파열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계급이란 것이 얼마나 층층이 쌓여 있고 서로 알지 못한 채 존재하는가를 드러내는 장치야. 관객은 어느 순간 누구에게 감정이입해야 할지 혼란을 겪어. 기택이 가여운가? 박 사장이 잘못한 건가? 이 감정의 미끄러짐은 의도된 거야. 봉준호는 선과 악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그려. 결국 그 혼란 자체가 영화의 메시지지. 우린 다 기생충이고 동시에 숙주야. 현실은 잘 짜인 이야기처럼 흘러가지 않아.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누구도 영웅이 되지 않아. 기생충은 바로 그 계획의 실패, 예상 불가성, 삶의 무의미함을 서사 속에 고스란히 녹여. 그래서 스토리가 일관되지 않다고 느낀 건 사실 지독할 만큼 현실적이기 때문이야. 요약하자면 기생충은 일관성 없는 영화가 아니야. 불협화음을 가장 정교하게 계산해 구성한 시나리오지. 이건 하나의 주장을 설득하는 영화가 아니라 혼란을 유발해 현실의 복잡함을 관객에게 체화시키는 실험이야. 우리가 흔히 기생충이라는 제목을 듣고 상상하는 건 사회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존재들이지. 하지만 기택 가족이 정말 기생충일까? 지하실에 숨어있던 그는 진짜 괴물이었나? 아니야. 이 영화는 단순한 위, 아래, 구도가 아니라 숨겨진 괴물, 그리고 그 괴물과 닮은 나 자신을 마주하는 이야기야. 그 집 지하실은 단순한 서프라이즈 반전 공간이 아니야. 그건 상류층조차 모르는 사회의 무의식, 숨기고 싶은 진실이자 시스템의 혐오를 저장하는 창고지. 박 사장은 그 공간이 존재하는 줄도 몰라. 그건 곧 가진 자들이 얼마나 현실과 단절되어 있는지를 의미해. 지하실에 숨어 사는 사내는 박 사장님 감사합니다 를 중얼거리며 절하는 인물이야. 그는 사회의 최하층에서 자발적으로 굴종하며 살아남는 존재. 그는 사회가 만들어낸 신화의 실패작이야. 스스로를 없앤 채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된 괴물. 기택이 박 사장을 찌르는 장면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야. 그건 나는 저런 놈이 아니야 라는 환상이 깨진 순간 지하의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한 공포의 폭발이야. 그는 결국 박 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찌른 거야. 지하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우리 모두가 외면한 마음속 가장 깊은 어둠이야. 요약하자면 기생충의 지하실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자 우리 내면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이야. 그리고 그 괴물은 우리와 너무 닮아 있어. 기생충에서 가장 섬뜩한 순간 중 하나는 기택씨 당신한테선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는 대사야. 근데 그게 단순히 위생 문제였을까? 냄새는 보이지 않아. 하지만 가장 빠르고 본능적으로 차이를 구별하지. 보통 차별은 겉모습에서 시작되지. 옷, 말투, 외모 같은 것들. 하지만 이 영화는 후각을 사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를 감각적으로 인지하게 만들지. 냄새는 정체를 드러내는 코드야. 결코 숨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지. 기택 가족이 사는 반지하. 그들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구조 속에 있어. 그리고 그들의 냄새는 늘 아래에서 올라온 공기와 좁고 눅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가난의 냄새야. 그건 샴푸나 방향제로 지울 수 없는 존재의 냄새야. 박 사장은 그 냄새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진 않지만 항상 코를 찡그리며 거리를 두지. 그리고 결국 그 냄새가 폭력을 유발해. 기택이 박 사장을 찌른 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모욕당했기 때문이야. 그 한 번의 찡그림, 그게 인간을 찔렀다. 요약하자면 기생충은 냄새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감각으로 드러냈어. 이건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의 냄새는 사람을 죽인다는 영화의 가장 본능적인 메시지야. 기생충에서 아들의 말이 기억나지? 아버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집 살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면 돼요. 이 장면은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그게 그저 상상일 뿐이라는 게 드러나지. 이 영화에서 계획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등장해. 기택도 말하지. 계획이 없으면 실패도 없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거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너를 위로 올라가게 해주지 않아. 왜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계층이 고정된 시스템이기 때문이야. 반지하에 사는 가족이 고지대의 대저택에 잠깐 발을 들이는 것. 그건 진짜 이동이 아니야. 침입이자 착각이었지. 사회는 사다리를 줬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아예 사다리 자체가 없었던 거야. 아들이 상상한 미래. 내가 이 집을 살게요. 그 장면은 따뜻하고 감동적인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건 현실의 냉혹한 한 컷이야. 기택은 여전히 반지하에 있고 그 미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가난한 자에게 계획은 가장 잔인한 희망 고문이야. 요약하자면 기생충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 이 사회에 정말 사다리는 존재하는가? 이건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통렬한 해체이자 가장 조용한 절망의 외침이야. 비라는 건 원래 낭만적이야. 영화에서도 흔히 정화, 로맨스,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쓰이잖아. 근데 봉준호 감독은 이걸 뒤틀어버려. 기생충에서의 비는 정화가 아니라 침수야. 누군가에겐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겐 재앙이 돼버려.
박 사장 가족은 말하지. 어제 비 와서 공기 너무 깨끗해졌어. 비는 힐링, 자연의 선물. 정원이 넓은 고급 주택에서 창문 너머로 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비는 그저 풍경이야. 반면 기택 가족은 비는 삶의 붕괴. 반지하 집은 하수구처럼 잠기고 겨우 들고 나온 건 휴지 한 통, 소중한 보금자리가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기억나? 물이 다 차오른 방에서 기정이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워. 그 장면이 진짜 무너지는 삶의 아이러니야. 변기보다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쓰레기물 위에서라도 자신의 고요함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 한 모금의 담배는 이제 우리 인생 진짜 끝났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나다워야지 라는 기정의 고집이야. 그 폭우는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어. 기택의 계획이 없어야 인생이 안 꼬인다는 말은 사실 현실에 굴복한 사람이 자조적 선언이야. 왜냐면 계획이란 건 위에서나 가능한 거거든. 비 한 번이면 삶이 쓸려 나가는 사람에게 계획을 세워라, 꿈을 꿔라는 말은 너무 가혹해. 같은 시간, 다른 세계. 위에서는 캠핑 실패한 박 사장 가족이 고기 굽고 와인 마시고 소풍 분위기 내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기택 가족이 물에 젖은 속옷과 이불을 손으로 짜고 있었어. 그게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구조야. 하나의 사회, 두 개의 지구. 요약하자면 비는 누구에게나 내리지만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 기억나? 폭우가 지나고 박 사장 가족은 급히 생일 파티를 연다지. 고기 냄새, 아이의 인디언 분장, 초대받은 손님들. 겉으론 완벽한 일상 회복이야. 하지만 그건 진짜 회복이었을까? 박 사장 가족은 말해. 비가 와서 공기가 참 맑아졌어요. 그들에게 폭우는 단지 캠핑을 망친 날씨였을 뿐이야. 하지만 그 시간 기택 가족은 잠긴 집에서 옷과 휴지를 건져 나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파티에 참여하지. 그 극단의 온도차가 바로 이 파티의 진짜 배경이야. 기택 가족은 박 사장 집에 손님으로 오지 않아. 그들은 기사, 도우미, 요리사로 분장하지. 그 모습은 마치 연극 무대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같아. 연극을 연출하는 이는 박 사장 가족. 그리고 그 무대에서 실제 고통을 겪는 건 기택 가족이야. 지하실에 사내는 더는 견디지 못해. 박 사장의 생일 파티는 그에겐 축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워버린 세계의 조롱이었지. 그는 등장하고 그 순간 이 완벽한 무대는 무너져. 잔치는 끝났다. 이제 진실이 등장한다. 요약하자면 이 생일 파티는 단순한 가족 이벤트가 아니야. 계급극의 무대 위에 올려진 잔인한 환상극이야. 겉은 평화롭지만 그 아래는 골마 터진 상처들이 꿈틀대고 있어. 많은 사람이 물어. 기택은 왜 박 사장을 찔렀을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도 많지. 하지만 그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랜 모욕의 누적 끝에서 일어난 정서적 폭발이야. 박 사장은 계속 코를 찡그려. 무의식적인 행동이지만
그건 기택에게 끊임없는 존재의 부정이야. 당신은 냄새나니까 나와는 달라. 이 메시지를 수십 번 들은 거지. 지하에서 사람이 죽고 박 사장은 코를 막으며 말해. 열쇠를 좀 가져다 줘요. 그 말은 기택을 다시 기사로 돌려놔. 그 순간 그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돼. 그리고 그건 모든 인간 존엄의 붕괴야. 기택은 칼을 들어 박 사장을 찔러. 그건 복수인가? 아니야. 그건 박 사장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세계를 향한 일격이야. 그 칼은 사람을 찌른 게 아니라 세상을 찌르려 한 거야. 요약하자면 기택의 분노는 단순한 격분이 아니야. 그건 존재가 지속적으로 침묵당하고 역할로만 취급받을 때 생기는 심연의 외침이야. 그리고 그 외침은 결국 칼이 돼버렸지. 파티 이후 기택은 사라졌어. 뉴스는 말하지. 그는 단지 실종자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알아. 그는 다시 지하실로 들어갔지. 기택이 향한 곳은 빛 없는 공간, 누구도 찾지 않는 지하야. 그는 더는 사회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아. 그는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않는 투명 인간이 돼버렸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그건 아들이 받을 수 없는 글이야. 나는 괜찮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하지만 그건 절망 속에서 홀로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행위야. 영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가난한 자는 죄를 지으면 사라질 뿐이다. 기택은 감옥에 가지 않아. 왜냐면 그는 이미 이 사회의 가장 낮은 층에서 추방됐기 때문이야. 요약하자면 기택은 사라진 게 아니라 삭제된 거야. 이 사회는 불편한 존재를 감옥에 넣지 않아. 그냥 지하에 묻어버려. 기우는 마지막에 말하지. 아버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을 사서 당신을 꺼내드릴게요. 그 장면 감동적이지. 하지만 곧 우리는 알게 돼. 그건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야. 기우가 아버지를 꺼내는 장면은 몽환적이야. 따뜻하지. 근데 곧 이어지는 장면은 여전히 반지하에서 일기 쓰는 기우의 모습이야. 모든 게 상상이었어. 그 상상은 기우를 위로해. 하지만 동시에 그를 절망 속에 더 깊이 빠뜨리지. 왜냐면 그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다리가 이미 부서져 있으니까. 계획은 가능성을 말하지만 그 계획이 실현될 사다리가 없다면 그건 가장 잔인한 판타지다. 요약하자면 기생충의 마지막은 희망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건 가장 고통스러운 자각의 순간이야. 우리가 본 건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결코 닿지 않는다. 기생충. 그저 재밌는 영화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좀 과장되었다고 느낀 사람도 있고 스토리가 산만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 알겠지? 그 모든 팀과 파열, 그 모든 장르의 혼란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충돌이었어. 우린 이 여정을 통해 장르의 탈을 쓴 계급 실험실을 지나 지하실이라는 심리 구조 속으로 내려갔고 냄새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감각으로 맞닥뜨렸지. 그리고 결국 깨달았지. 이 사회엔 애초에 사다리가 없었다는 것.
누군가는 그저 와인을 마셨고 누군가는 진흙탕 속에서 물을 퍼내야 했어. 기생충은 묻고 있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 집 지하실은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 그리고 꿈이라는 건 정말 계획만으로 가능한 걸까? 이건 누군가의 영화가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영화를 다시 보면 절대 같은 눈으로는 못 보게 될 거야. 우리는 이제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알아버렸으니까.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다음 영화에서도 내가 그렇게 파열의 이면을 같이 헤집어 줄게.